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여기 차비다. 친정으로 가라. 살림은 이제 수진이가 할 게다. 봉투 안에 만원짜리 딱 3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23년 4개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부모 수발 들고 5번이나 아이를 잃으며 버틴 세월의 값이 고작 32만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치는 터미널에서 저는 운명처럼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림만 그리는 아이. 그런데 아이의 도화지 속에 제가 평생 숨겨온 종갓집의 추악한 비밀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기적. 두 사람의 운명 같은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살 서울 망원시장에서 만둣국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손이 떨려서 앞치마를 2번이나 고쳐 묶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73년 경북 안동 도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계이양 선생의 도산서원이 있는 그 동네요. 아버지는 마을 이장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소죽을 끓이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논이 3마지기, 밭이 2마지기 있었고 소 2마리를 키웠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겨울이면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떼셨는데 그 연기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장작이 탈 때 나던 그 구수한 냄새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냄새를 맡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다. 친정 생각하지 말고 시부모님 잘 모셔라. 그때는 그 말씀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안동여고를 졸업하고 20살의 중매로 시집을 갔습니다. 상대는 같은 도산면 가송리의 종갓집 외아들이었어요. 집안이 좋다고들 했습니다. 태계 선생의 후손이라는 것, 마을에서 제일 큰 기아집에 산다는 것, 논이 12마직이나 된다는 것,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선을 본 날 남편이 될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더라고요. 저는 그게 점잖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침묵과 무관심의 차이를 몰랐던 겁니다. 결혼식은 1993년 10월 15일 가을이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시댁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 꼭 낳아야 한다. 알겠지?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게 제 운명의 시작이었어요. 종갓집 며느리 생활은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시아버지 진지 준비, 시어머니 약탕 끓이기, 남편 출근 준비, 제 밥은 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식은 밥에 찬물 말아서 서서 먹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첫 해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그런데 5달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기형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저는 사흘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면 복이 달아난다. 다음에 다시 가지면 되지.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빨리 다음 아이를 원하셨던 거예요. 2번째 임신, 3번째 임신 모두 유산이었습니다. 4번째 임신 때는 석 달을 누워서 지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요강을 썼습니다. 그래도 7달 만에 또 아이를 잃었어요. 병원비가 850만 원이나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게요. 예전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됐습니다. 밥상에서 제자리가 슬그머니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제사 때 절을 받는 자리에서 빠지게 됐고요. 35이 되던 해 저는 5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 달엔 달랐어요. 입덧도 심하고 배도 불러왔습니다. 6달을 무사히 넘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기 옷을 샀어요. 노란색 베네저고리였습니다. 손으로 만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9달째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아이 심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병실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팔자가 그런가 보다. 어쩌겠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포기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수건을 입에 물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37에 저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임신은 어렵다고. 자궁이 너무 약해졌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저를 빈그릇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집에 남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시집간 여자는 그 집 귀신이 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47살이 됐고 종갓집 며느리로 산 세월은 23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 일이 있기 6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저녁 7시면 어김없이 대문을 열었는데 9시,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 와이셔츠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달콤한 냄새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회사에 회식이 많은가 보다 했어요. 남편은 안동시내 농협에서 과장으로 일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늦었습니다. 2달이 지나니 아예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생겼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영감이 왜 이리 늦을까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대답도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 알아야 했는데 이미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정적인 날은 2016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겨울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산적 깨고 전 부치고 나물 5가지 부치고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종갓집 제사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23가지 음식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가 넘도록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7시에 시작하는데요. 저는 불안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12번이나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7시 반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26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애기 감기 들겠다. 그 말투가 낯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다 알고 있었구나. 나만 몰랐구나. 남편이 제 앞으로 왔습니다.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더라고요. 할 말 있어. 이 사람이 수진이고 이 애가 내 아들이야. 6달 전에 태어났어.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3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지방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종갓집 대를 이어야 하는데 네가 못 낳았으니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고요? 23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번이나 아이를 잃고 제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않은 세월을 원망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그날 밤 제사는 그 여자가 옆에 서서 치러졌습니다. 제가 23해 동안 섰던 자리예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접시를 3개나 깼어요. 그 깨지는 소리가 제 마음 같았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탁자 위에 노란 봉투가 있었어요. 여기 첩이다. 친정으로 가라. 살림은 이제 수진이가 할 거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32장이었어요. 32만원. 23년 세월의 값이 32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요. 남편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웅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담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3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대문을 나서는데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 나무요.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꼭 제 인생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도망치듯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20분이 그렇게 길었습니다. 12월 바람이 뺨을 때렸는데 차갑다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영주행 버스를 탔을 때 창밖으로 종갓집 지붕이 보였어요. 저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네 집에 신세 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영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벤치에 앉았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50살 가까운 나이에 빈손으로 눈보라치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아이를 만난 건요. 영주시의 버스 터미널 대합실은 한겨울 밤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성객들이 짐을 끌고 바쁘게 오가더라고요. 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서울행, 부산행, 대구행.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가니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대합실이 조용해졌어요. 찬바람이 자동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우고 몸을 웅크렸어요.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시린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사각 연필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대합실 구석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손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아이는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연필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어른은 없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부모가 화장실이라도 간 줄 알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아이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맑은데 텅 빈 눈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어디서 왔어?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아이의 손을 봤습니다. 새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장갑도 없이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건 집이었어요. 기아 지붕에 마당이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제가 방금 쫓겨나온 종갓집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12개의 항아리가 일렬로 놓인 장독대요. 우리 시댁에도 똑같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구석에 작은 물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귀걸이였어요. 진주 귀걸이.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귀걸이는 3년 전에 잃어버린 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10주년 때 주신 진주 귀걸이. 마당에서 빨래 널다가 어디서 떨어뜨렸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까요? 이 그림 누가 가르쳐줬니?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터미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남자분이었어요. 아주머니, 이 애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방금 봤는데요. 혼자 있길래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여기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부모를 못 찾겠대요. 내일 아동보호소로 보낸다더라고요. 사흘이요? 이 어린아이가 사흘을 이 차가운 터미널에서 보냈다고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다시 봤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몸에서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저도 갈 곳 없는 처지였습니다. 32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오늘 밤 어디서 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유괴범이라고 할까? 그냥 보호소에 맡기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뭐라고 남의 아이를 데려가? 수천 번을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아이가 바닥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외투를 벗어서 아이한테 덮어줬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올려다보더니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하지만 꽉 쥐는 힘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아가, 아줌마랑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으러 갈래?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 대신 작은 기대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찬란한 결단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영주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렸어요. 아이는 제 옆에서 내내 잠을 잤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산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울에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큰 도시로 가면 일자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32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그게 유일한 계획이었어요.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2시간을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망원시장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시장 골목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분식집에 들어가서 떡볶이 하나를 시켜 먹었습니다. 3,500원이었어요. 아이가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럴까요? 그날 밤 시장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30만 원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반지하 하나 있긴 한데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이에요. 상태가 안 좋아서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저는 그 방을 보러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벽에 검은 얼룩이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자국도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그래도 지붕은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을 수는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은 2달 뒤에 주기로 하고 일단 월세만 내고 들어갔어요. 첫날 밤 아이야 맨바닥에 누웠습니다.
이불이 없어서 외투를 깔고 잤어요. 천장을 보는데 얼룩이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식당 설거지, 가게 청소, 뭐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없다고, 아이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문전박대를 13번이나 당했습니다. 14번째 가게에서 기회가 왔어요. 만두가게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혹시 만두 빚을 줄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갓집에서 23년 동안 손님이 올 때마다 만두를 빚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꺽만두 비법이 있었어요. 만두피를 얇게 말아서 속이 비칠 듯 말 듯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서 만두를 빚어봤습니다. 1개, 2개, 3개. 사장님 눈이 점점 커지셨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피가 종이장처럼 얇은데 안 찢어지네? 그렇게 만두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당 5만원이었어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가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곤 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증금 300만 원을 다 모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서 밴드를 13개씩 붙이고 다녔어요. 밤에는 손이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쯤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됐어요. 동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적 함묵증 같아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심리적 충격이 원인일 수 있어요. 저는 아이 이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윤희, 윤택하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아이는 그 이름을 듣더니 처음으로 제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부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많았어요.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탁가정에 신청을 하고 서류를 23장이나 썼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나서야 임시 위탁모 자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윤희가 제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윤희의 그림 실력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림 좋아하는 아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시장 풍경을 그렸어요.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떡집이 줄지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한쪽에 불이 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흘 뒤 정말로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윤희가 그린 바로 그 자리, 철물점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윤희가 비 오는 그림을 그린 다음 날 비가 왔어요. 만두가게 사장님 얼굴을 그렸는데 다음 주에 사장님이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50만 원이었지만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그 아이 그리면 진짜 일어난대.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미신 같은 소리라고요. 그런데 점점 윤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가게 그려달라는 사람, 아픈 가족 그려달라는 사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이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윤희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PD라는 분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어요. 천재 화가로요. 사료도 해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윤희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 같았어요. 방송이 나간 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술학원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하랑에서 전시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윤희 그림 한 점에 300만 원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그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24년을 바친 그 종갓집 사람들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이라 해야겠죠? 그 뒤에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애가 내 자식이 아니잖아. 왜 내가 키워? 시어머니가 윤희를 훑어보셨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방송 봤다. 그 아이 재능이 돈이 된다며? 우리가 데려다 키울게. 종갓집에서 크는 게 아이한테도 좋지. 저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이제 와서 윤희를 데려가겠다고요? 윤희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앞치마를 꼭 붙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어요. 안 돼요. 남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뭐? 저는 윤희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 죽고 너 죽는 줄 알아? 생전 처음으로 질러본 고함이었어요. 23년 동안 숨죽여 살았는데 그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만두가게 사장님, 과일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다들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가게 영업 방해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23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못했을까요? 그날 밤 윤희가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도 널 데려가지 못한다고. 말로 하진 않았지만 등을 토닥이며 마음을 전했어요. 그 순간 윤희 입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 맛있어요 라고 하고 잠들기 전에 잘 자요 라고 했어요. 그 짧은 말들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긴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보통 이 정도 항무증은 몇 년 걸리거든요.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안정적인 환경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시장에 나갔을 뿐인데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셨어요. 매일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치료라고요. 윤희 그림은 계속 알려졌습니다. 전시회 제안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부담받지 않는 선에서만요. 1년에 딱 한 번 작은 하락에서 전시를 열었어요. 전시회 날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윤희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 우리 손자 같아서요. 5년 전에 잃어버렸거든요. 못 찾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윤희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신 손자 나이는 윤희와 맞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꼭 찾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윤희 그림 한 점을 사가셨어요. 집에 걸어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손자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어딘가에서 윤희를 찾는 가족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올해 53살이 됐고 윤희는 9살이 됐습니다. 키가 부쩍 자라서 이제 제 어깨까지 와요. 만두가게는 제 가게가 됐습니다. 전에 일하던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가게를 넘겨주셨어요.
권리금 2천만 원을 3년 동안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절반쯤 갚았어요. 가게 이름을 윤인의 꺽만두로 바꿨습니다. 종갓집에서 배운 비법 그대로 만두피를 얇게 말아서 속이 비칠 듯 말 듯하게 만들어요. 직접 짠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손님들이 냄새만 맡고도 줄을 섭니다. 하루에 만두 300개씩 빚어요. 손이 여전히 아프지만 이젠 견딜만 합니다.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윤이랑 마주 앉아 만둣국을 먹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을 후후 불면서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식탁이 됩니다. 윤이가 국물을 먼저 마시고 만두를 하나씩 건져 먹는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요. 가끔은 안동 그 차가운 안방 생각에 가슴이 아리기도 합니다. 23년을 바친 그 세월이 억울할 때도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던 날들, 5번이나 아이를 잃었던 날들, 빈그릇이라고 불리던 날들. 그 기억이 밤에 찾아올 때면 베개가 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젠 견딜만 해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겨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갓집 대는 끊겼을지 몰라요. 저는 결국 핏줄을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윤희와 밥을 먹으며 사랑을 잇고 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건 매일 함께 밥을 먹는 정성이라는 걸 이 말없는 천재아이가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인생이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을 바친 곳에서 배신당하거나 삶의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5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이렇게 다시 일어나 버텼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은 법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